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는 책일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실제로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는 않던데요.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권장도서 100권 중 한 권으로 제가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사 나눌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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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송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모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공간이 떠올라요. 어떤 공간이요? 뭔가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모리쌤한테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네.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도 이야기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곳을 편안한 네, 말씀하시는 거군요. 송이쌤은 어떠세요? 자유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경제적 자유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론가 쉽게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자유가 있는 거 언제든지. 네, 맞아요. 우리가 경제적 자유도 오늘날에 정말 참 중요한 자유죠. 사실 존 스튜어트 밀도 이 안에서 우리가 오늘날 뭐 신자유주의라든지 이렇게 사용할 때 그 자유에 대한 개념도 잠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사실 경제적인 자유라기보다는 조금 더 인간의 조금 더 근본적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행동을 할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절대적인 그러한 범위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제재하거나 억압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칠 때 그때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도 나오는 예인데 어떤 곡물중개상, 그러니까 곡식을 파는 사람이죠. 이 곡물중개상이 가격을 많이 올려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굶어 죽이는 사람이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유재산은 정말 악이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곡물중개상이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이러할 경우에는 그것은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곡물중개상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니까요. 그러면 말씀하신 게 곡물중개상이 나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그쵸.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의 자유,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 생각의 자유는 우리가 내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속으로 가질 뿐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모든 것을 다 어떤 단상에 올라가서 말한다든지 뭐 텔레비전에서 말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사실 다 허락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이야기라면 저 사람 미친 사람인가 봐. 저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은 그러한 것들이 억압되거나 제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생각이든지 오히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는 대중의 여론이라는 것이 너무 강해서 그러한 여론에 합당하지 않는 것, 여론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은 되게 위축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지식인들조차도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다든지, 그러니까 명예를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수의 생각에 반하더라도 그 소수도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밀은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전 인류가 단 한 사람만 빼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한 사람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생각은 존중되고 그 사람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억압하지 말아야 된다. 네네, 억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언어 폭력이라는 게 되게 요즘 화두가 많이 되고 심각하잖아요. 그럼 그 언어 폭력도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밀은 언어 폭력에 대해서 막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특히 언어 폭력이라고 할 때 다수의 집단이, 그러니까 다수의 그 사회의 관습이라든지 일반적인 믿음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소수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 폭력이 근본적으로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은 그러한 언어 폭력적인 발언도 역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역시 존중되어야 되고 그것이 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제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최근에는 악플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밀의 생각에는 뭐라 그러지? 밀이 반대하는 법이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악플이라든지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그 사람의 고유한 어떤 생각이자 그리고 밀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의견이라는 것은 마치 취향이나 자기 지갑처럼 그 사람이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어떤 종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악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말하는 것 자체는 그 본인의 자유다라고 그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것이 남에게 해를 가할 때는 문제가 그쵸.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 해를 가하는 게 사실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언어 폭력이라는 것이 이제 악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악플이 어떤 여론을 형성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어떤 그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 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근데 밀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아직 그런 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밀이 믿었던 건 뭐냐면 이러한 악플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악의성이나 나쁜 의견이 있었을 때 다른 사회의 성원들이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이른바 예를 들어서 대중의 여론이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나쁜 의견이라고 할 때 소수의 의견이라도 만약에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점이 문제다. 어떤 것이 우리가 이건 잘못된 과오를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만 된다면 그것이 조정해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소수의 의견도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도 역시. 근데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은 이 당시 19세기에서는 대부분 어떤 관습이라든지 어떤 종교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이 되게 많이 있었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고 싶었었던 것은 그러한 일반적인 관습에 따르는 의견이라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만 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소수의 의견이라는 것이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당시에는 오늘날과 좀 다르게 표현의 자유가 좀 억압되고 그런 환경이어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표현의 자유가 그러니까 억압됐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과연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이루어졌나라고 생각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날에도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상하거나 문제가 되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경우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은 미리 살던 시대보다는 더더욱 여론이라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보다 미디어도 더 발달돼 있고 지금 우리가 언어 폭력이 더 심각한 문제인 이유도 그때에 비해서 이것이 줄 수 있는 해악이라는 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저희 뭐 한국 상황에 적용을 해보자면은 공산주의나 뭐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터부시되고 금지시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어떠한 그러니까 체제에 따라서 어떠한 발언들은 좀 위법시 된다든지 어떤 금기시 된다든지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미래에 따르면은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이든지 그리고 심지어 행동에 있어서도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산주의자다 아니면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왜 사회에 더 필요하다 내지는 더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용인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흥미로운 예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유론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나와요. 이슬람 국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 사는 이제 이른바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슬람을 이제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근데 이 국가에서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러한 예가 나와요. 근데 돼지고기를 먹는 거는 자기 자신의 문제지 돼지고기를 내가 먹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자유를 허락해 줘야 된다라고 밀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체제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제재할 수 없다는 그렇죠. 그런 거죠. 어떤 그것이 면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딱 한 가지 원칙, 그러니까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그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해를 맞아요. 끼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범위까지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엄밀히 따져보면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게 특히 오늘날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디어의 발달이라든지 그리고 얼만큼 그게 돌아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그것이 해를 끼친다고 볼 수 있나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봐야 되나 이런 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체제, 어떠한 사회적인 특성, 그리고 어떠한 관습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매우 독창적이고 심지어 이상하고 뭐라 그럴까 잘못된 생각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인간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되게 맞는 말 같아요. 되게 맞는 말 같아요. 네. 어떤 점에서 그게 맞는 말 같다고 느끼셨어요? 모두가 관습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모두가 그 하나로만 생각을 하고 그런다면 그런 새로운 생각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 항상 세상을 바꿔온 천재들은 이상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밀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루소라는 여러분 이제 에밀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이제 에밀이라는 책을 쓴 루소라는 그 사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루소는 이제 18세기의 사상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밀은 이제 19세기 사람이지만 그 18세기부터 이제 19세기에 넘어가는 그 시기에는 소위 말해서 사회 진화론이라는 그런 입장이 좀 팽배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영국이나 이제 서유럽의 소위 발전된 국가들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지적으로도 가장 발전해 있고, 그렇지 않은 뭐 아시아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뭐 호주와 같은 이러한 지역의 사람들은 정신적, 지적, 뭐 도덕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점점 발전을 하면 뭐 아시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디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간다라고 이제 믿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루소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루소는 오히려 원시인일 때가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루소의 생각이 당시에 이제 어떤 논쟁적인 그러한 점으로 제시가 되면서 그 18세기와 19세기에 이르는 그 사상가들은 오늘날 이 근대의 발전된 사회가 갖는 맹점이 무엇이구나. 그러니까 루소가 과거 원시 시대가 행복하고 지금이 얼마나 타락하고 불행한 사회인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회에 대해서 되게 성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과거의 소박하고 좀 단순했던 삶이 갖는 긍정적인 점은 무엇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의 어떤 독창적이고 예외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그것이 존중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만이 그 사회가 더 발전될 수 있다고 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아무런 그런 규율도 없고 아무런 흐름도 없이 모두가 다 자기 의견만 이렇게 독창적인 것들만 해댄다면 좀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회가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글쎄 얼만큼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다양한 생각들이 사실 많을수록 우리가 토론을 좀 더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능력이라는 게 있다면 이제 그건 이성적인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이성적인 능력이 계속 더 발전하고 인간이 자기의 가장 좀 최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더 다양한 것들을 습득하고 자기 자신이 무엇이 옳은지 자신의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았어요. 사실 오늘날에 보면은 오늘날 사회에서도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산다, 혹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지, 우리가 좀 뭔가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든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볼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미래 시대 못지않게 오늘날의 사회도 굉장히 한정되고 아니면 획일주의적인 그러한 환경 속에 있고, 우리에게는 점점 더 독창적이거나 다양한 생각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저자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지는데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존 스튜어트 밀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는 제임스 밀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당대에 되게 유명한 사상가였어요. 영국의 사상가였고, 제임스 밀보다 더 이제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제레미 벤담이라고, 여러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자 들어보셨죠? 근데 이 제레미 벤담이 아버지 제임스 밀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영향 속에서 존 스튜어트 밀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뭐라 그럴까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엄격한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3살 때부터 그리스어를 배웠다 그래요, 밀은. 예, 3살 때부터 배우고, 그다음에 이솝 우화 막 이런 걸 그리스어로 읽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13살인가 됐을 때부터는 경제학 책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빡센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튜어트 밀이 쓴 자서전에 보면은 이러한 삶이 어떤 이성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도움이 됐지만 좀 힘든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튜어트 밀이 이제 신경쇠약에 걸린 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나 어떤 소설을 보면서 나중에 좀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존 스튜어트 mill을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해리엇 테일러 부인이라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그러니까 밀이 한 22, 3살 정도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미 아이도 있는 유부녀였어요. 근데 두 사람은 너무 정신적으로 교감이 되고 서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당시의 관습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테일러 부인이 남편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편이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은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남편이 죽고 나서 밀하고 이제 테일러 부인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해리엇 밀이 됐겠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둘이 결혼하고 나서는 7년 반밖에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리엇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고, 사실 이 자유론이라는 책은 해리엇이 죽고 나서 제가 알기로 아마 몇 달 뒤에 출간한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참 감동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진리와 정의에 대한 높은 식견과 고매한 감정으로 나를 한없이 감화시켰던 사람, 칭찬 한마디로 나를 무척이나 기쁘게 해주었던 사람, 내가 쓴 글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녀의 영감에서 나온 것이기에 그런 글을 나와 같이 쓴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람, 함께했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비통했던 순간을 그리며 나의 친구이자 아내였던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책을 바친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저술했던 다른 글과 마찬가지로 이 책 역시 그녀와 내가 같이 쓴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성이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리엇의 그러한 생각들은 어떤 면에서는 스튜어트 밀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예를 들어서 자유론이 지금 나온 것처럼 만약에 해리엇과 같이 의견을 나눠서 썼다면 존 스튜어트 밀뿐 아니라 저자로 뭐 해리엇이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않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스튜어트 밀이 이렇게 보여준 것만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이후에 존 스튜어트 밀은 여성의 종속이라는 책을 또 썼는데요. 그 책은 바로 남녀가 똑같이, 이건 당시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건데, 남녀가 똑같이 어떤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평등하게 대우하고 또 활동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여성학을 하거나 어떤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스튜어트 밀의 그러한 저작을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개개인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행동의 자유를 중시 여기는지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스튜어트 밀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개인사를 통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나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도 저희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럼 1부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모두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